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에서 IT 담당 애널리스트 겸 북한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소현철이라고 합니다. 예, 방위산업과 과연 증권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커버하고 있고, LIG 넥스원, 그다음 오늘은 또 저희 아스트에서 투자자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방위 산업이 잘 되려면 자본주의국가의 핵심 뭐겠습니까? 결국 돈이 몰려야 기술 개발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경제와 군사력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가 어떤지, 그리고 방위 산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 정치체를 짧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왜 이와 같은 미국과 북한의 변화가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중 패권 경쟁의 전 메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현재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좀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베트남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 다음에 대북 제재와 북미 수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북한 경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북아 국제 정치 변화와 방위 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북한이 저도 붕괴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동유럽 국가가 붕괴된데 북한이 버틸 수가 있을까라고 저 역시 생각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결론은 뭐냐면,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종교 국가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주체교를 기반으로 한 신정체제다.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붕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1912년 4월 15일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중앙일보에도 나왔지만, 그 아버지 김영직은 숭실학교 출신이고 어머니 강반석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 집안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국과 조선이 수교를 맺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평양에 기독교가 가장 발흥을 했었는데, 김일성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만든 그 사상의 핵심을 보면 성경책에서 하나님을 김일성 가족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북한 전체 체제가 결국은 하나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된 거죠. 이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이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월남을 하셨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견고한 체제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데는 핵심 계층 1000만 명, 동요 계층 1000만 명, 적대 계층 500만 명, 계급사항입니다. 이것도 또 공산주의 이론과 맞지 않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인간이 평등하다. 우리 모두 같이 평등한데 계급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조선과 똑같은 계급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과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만 명의 이 핵심 계층, 이 가운데 조선노동당원이 350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인구당 공산당원 수가 가장 많은 데가 북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북중 관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겉으로는 형제 관계지만 속으로는 서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1930년 민생단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1919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조선인들이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제국주의와 싸웠으니까 우리가 소련을 지원해주면 많은 조선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면 우리도 독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볼셰비키가 백군과 싸우면서 이긴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조선공산당을 죽였던 자유시 참전입니다.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죽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자진 장군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도 조선공산당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민생단 사건은 뭐냐면,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가장 골치 아팠던 게 조선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을 갈라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앞잡이가 이제 소문을 낸 거죠. 조선공산당은 일본의 앞잡이야 해서 중국 공산당이 한 1000명 가까이를 조선공산당을 죽였습니다. 그게 민생단 사건인데, 김일성도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을 때까지
중국을 믿지 않았다는 게 뭐 이건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1956년도에 연합파 공산당인 김두봉 등 연합파 공산당을 다 죽였죠. 이것도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되기 직전에 그 중공군이 100만 명에서 중공군이 오면서 이 중국의 힘이 셀 거라고 봤었는데 김일성이가 연합파 공산당을 수청했죠. 이 수청했던 이유는 뭐냐면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소련과 중국이 이념 분쟁이 일어나면서 김일성이 그걸 잘 활용해서 연합파, 소련파를 다 숙청을 했습니다. 1968년도 문화대혁명 있을 때 이 홍위병이 김일성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요. 특히 북한, 김정일이 중국의 생각은 네 번째입니다. 대기근 시절 때 북한이 중국을 식량 지원에 인색했다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태영호 공사책에도 나왔는데 오히려 그 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남한이 식량 지원을 더 많이 했다고 북한 지도부는 생각하고 있어서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북중과의 관계가 좀 생각보다는 다르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을 굉장히 속으로는 경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중 패권 경쟁인데 이게 제일 좀 중요한 구조적 변화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972년 2월 달에 닉슨과 마오가 만났는데요. 결국 이게 소련에 대항하는 연합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1972년도 닉슨 대통령 입장. 닉슨 대통령은 1950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나가서 이 부통령 되신 분인데 이분은 대단히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1968년도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갑자기 베트남 철군을 나왔습니다. 왜 철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CIA에서 아니 왜 우리가 베트남을 못 이길까 월맹을 미국의 CIA가 연구한 게 뭐냐면 이 베트남 공산당은 민족주의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하는 거로 나오면서 닉슨이 이걸 공약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닉슨은 개선이 됐었고요. 또 마오의 입장은 뭐냐면 1950년도에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서 거의 북진 통일 우리가 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중공군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는 마오 빼놓고는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마오는 순망치 않는 논을 내세웠죠. 이 반공국가가 압록강 가게 되면 다시 우리가 공산당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마오가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100만 명 이상의 대군을 보냈죠. 그때 이 마오도 자기가 반대파를 무릅쓰고 한국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바로 일주일 만에 미국 폭풍 맞고 죽었죠. 이런 마오쩌둥조차도 미국을 굉장히 싫어했을 텐데 결국은 뭐냐면 이 마오가 닉슨과 만난 이유는 뭐냐면 1968년도, 69년도죠. 중소국경들이 일어나면서 이 중국과 소련이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마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닉슨과 마오가 만난 다음에 7년 후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수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베트남을 포기하게 되면 미국의 항행로를 소련한테 뺏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았죠. 이 1972년부터 약 2011년까지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되면서 중국이 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붕괴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련 붕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저는 경제적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도에 미국의 지원을 받던 팔레비 왕조가 팔레비 왕조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아파인 호메니 형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 호메니 형이 권력을 잡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는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순위파의 맹주인데 시아파 혁명이 수출이 되면 사우디 왕조가 붕괴가 될 수 있으니까 미국과 사우디가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이란의 혁명을 막기 위해서 사담 후세인을 지원을 하면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란 이라크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유가가 40불짜리가 10불대까지 빠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1980년 3조 호황이 왔었죠. 반대로 뭐냐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 유가 급락으로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929년도 자본주의 국가가 대공황이 있었을 때 소련은 스탈린이
중공업 정책을 통해 가지고 30년 동안 소련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소련이 발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1959년도에 소련이 세계 최초로 우주선을 쐈죠. 그때부터 미국이 소련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였고 결국 유가를 급락을 시키니까 소련 경제가 1970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의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는데 1970년대 사실 소련이 경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경제가 버텼던 이유는 그 당시 유가가 1달러짜리가 4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소련이 원유를 팔아가지고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유가가 급락하니까 소련이 붕괴를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입니다. 30년 전에 일본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그래서 그 당시 1988년도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경제가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고 했지만 미국이 그런 나라가 놔두지 않았죠. 그래서 1985년 플라자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이 엔화 환율을 260이네, 달러당 260에서 100의 초반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일본 경제가 되게 좋았습니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해외에 자원을 수입해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았다가 나중엔 결국 버블 경제가 되면서 일본 경제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가 1991년부터 장기 침체가 들어가서 약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이 1972년도에 중국이 그 경제가 살아났고 특히 덩샤오핑이 되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었는데 이때가 2001년도에 중국이 WTO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2011년도에 정확하게 중국 경제가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때 딱 넘어가면서 일본이 드디어 영토적 야욕을 보였던 게 센카쿠 열도에서의 충동이라는 거죠. 단순히 중국이 뭐 일본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경제가 최고로 좋아지게 되면 그 국가는 반드시 영토적 야심을 보인다는 게 국제정치학의 이론이라고 봤을 때 중국이 드디어 이빨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때 나왔던 전략이 뭐냐면 오바마가 피벗 투 아시아 회귀 정책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13년도에 미국이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지원을 해줬고 그 아베노믹스 핵심은 심플합니다. 엔화를 약세를 용인한 거죠. 달러당 80엔짜리를 100엔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일본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과 트럼프가 만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조차 필요하다라는 게 미국이 보고 있는 시각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경제를 예전처럼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방력 이끌 경제력, 경제력 이끌 국방력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이 상태로 제가 계산해 보면 2035년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이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뛰어넘는데 중국의 인구는 13억입니다. 결국 경제력과 인구에서 중국이 이기면 미국이 중국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 엘리트들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그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75년도에 미국이 이제 철수한 다음에 베트남이 공산화 됐는데 20년 동안 미국이 베트남과 수교를 맺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문서나 그 자료를 보면 미국이 베트남과 수교 맺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1000년 이상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그 다음에 그 베트남이 통일된 다음에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반중 정서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수교를 맺었고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베트남 공산당도 미국과 수교 맺어 경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수교 맺은 다음에
미국이 WTO 가입하면서 베트남 경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이 베트남 경제를 살려주는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삼성과 LG고요. 지금 베트남 최대 수출품이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베트남 경제의 약 한 30% 정도가 대한민국 재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경제를 도약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북 제재와 북미 수교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북한 핵을 막을 방법이 뭐냐? 저는 심플하게 보고 있습니다. 핵 억지 이론, 현실주의 이론을 보면요. 남한의 핵무장을 하면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이거는 뭐 제 주장이 아니라 핵 억지 이론을 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미국의 제가 존경하는 유명한 교수님들 한스 모겐스, 월츠, 미어샤이머가 다 이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시카고의 미어샤이머 교수는 2000년 초반부터 남한 보고 핵무장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핵무장을 못할까? 이건 뭐 여러 이론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 핵무장을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한테 핵을 두 방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믿는 종교는 신토인데 신토의 핵심이 뭡니까? 천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진주만 기습 맺기 1시간 전까지 일본은 미국과 협상한다고 해놓고 진주만 기습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핵무장하는 걸 더 두렵기 때문에 남한의 핵무장을 막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일본이 없다면 제가 볼 땐 남한이 핵무장할 수 있죠. 인도랑 파키스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을 못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을 우리가 척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 대안이 뭐냐면 하버드대 교수인 조셉 나이 옛날 국방부 차관이 말했던 대로 일단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해서 경제교류를 하자. 그리고 나서 북한 핵을 폐기하는 건데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두 번째 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마음은 1번이지만 2번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북한이 20년 동안 시장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오케이 김일성 왕조가 권력 잡는 건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간섭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게 북한 주민들의 생각인데 2017년 유엔 제재, 특히 트럼프가 제대로 된 제재를 한 건 2017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고요. 지금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올해 말에 해외 노동자들이 전원 다 북한에 귀국해야 됩니다. 이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북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 경제는 송금 경제입니다. 필리핀 경제와 같이 북한의 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송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금 경제의 목을 틀어버리는 게 미국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이걸 위해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작년에 중국의 휴대폰 업체인 GTE에 대해서 북한에 휴대폰 팔았다고 해서 제재를 하면서 GTE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화웨이를 견제한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은 뭐냐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몰래 북한과 거래하는 거를 목을 다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웨이 제재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이 속된 말로 푼돈 벌기 위해서 북한과 거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치명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북한의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적자였어요. 2016년도까지 적자인데 북한 경제가 버텼습니다. 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나면 북한 경제도 베네수엘라처럼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무역의 수지를 대부분 북한 근로자들이 송금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북한의 기본 근로자들만 생각하지만 북한이 핵을 쏠 정도면 우리 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머리가 좋죠. 북한의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력들이 중국 만주 쪽에 많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지금 속속 귀국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17년도 미국이 제대로 제재를 때리니까 북한이 20억 달러 가까운 무역 수입 적자가 났죠.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 가게 되면 북한 경제도 상당히 버티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3.5% 역성장을 했고 아마 작년에는 더 크게 역성장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94년도 제네바 합의 때와 지금의 북미 정상회담의 차이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주체교를 뭉쳤던 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우리 박불모도 우리 김일성 수령으로 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게 24년 전의 버전이고요.
지금 이 95년부터 김일성이, 김정일이 배급제를 못했습니다. 한년이 10년이 없죠. 중앙집권식 계획경제를 포기하면서 모든 북한 주민들은 알아서 먹고 사는 자본주의 맹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겸 북한이 필요한 거고, 북한은 미국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잠깐 보시면 2009년도에 김정일이 14년 동안 시장화가 되니까 이 주민들이 점점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쫓아내렸던 게 화폐개혁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러고 나서 김정일이 화폐개혁을 주도해, 자기가 시켜서 했던 사람을 죽이고 나서 북한은 이미 통화 주권은 없습니다. 북한의 핵심 모든 거래는 달러와 위안화와 그 다음에 유로화로 결제가 됐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 주권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 통화 주권이 포기된 상태에서 북한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이 대북 제재는 상당히 치명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김정일을 계속 좋게 얘기하지만 계속적으로 경제를 목줄을 쥐고 있는 이유가 이거죠. 이게 되게 되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상당한 비핵화도 가능하다. 북한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 간 거죠. 자 봐라 김정은, 우리 베트남 공산당처럼 너희도 정권 살려줄 수 있으니까 핵 포기해라.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 그러면 어떻게 3대 세습을 했을까? 북한도 스탈린식 공업 정책이 성공을 했죠. 3대 세습할 때 그냥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북한 주민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죠. 72년까지 UN 데이터를 보면 북한 경제가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혁을 통해가지고 남한과 북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경제가 소련이 붕괴하면서 북한 경제도 같이 붕괴되면서 이제 북한 경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국면이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내용보다 요거 하나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북한이 지금 500만 대 휴대폰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조선노동당은 휴대폰으로 세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휴대폰을 하나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월 사용료를 내려면 남한과 거의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지. 이 돈을 조선노동당이 빨아가고 있어서 이걸 갖고 북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북한도 버티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남한 경제에 대해서 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뭐 무역 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고 있는데요. 미국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잘한다고 우리 자랑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핵심 장비가 노광기입니다. 이 노광기가 없이는 미세 공정이 안 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데, 미국이 작년 연말에 중국의 반도체를 더 이상 목줄을 쥐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서방 국가의 그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못 가게 막아버렸습니다. 남한도 남한이 더 이상 미국 말을 안 듣게 되면 삼성전자한테 노광기 장비를 수출을 막게 되면 삼성전자도 1년 내에서 2년 내에 미국 마이크론한테 잡힙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삼성전자가 이익을 못 내게 되면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적자가 갈 겁니다. 우리 원유 수입도 못하고,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겨울에 석유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올시장 날 때처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실권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관련된 거는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보 얘기를 좀 드리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저는 방위산업이 중요하냐. 남한이 통일되면 방위산업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요 파라살 군도인데요. 1973년도에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월남이 있고 월맹이 있었는데 이게 파라살 군도가 월남 땅이었습니다. 근데 1974년도에 월맹에 몰래 중국군이 이 베트남 월남군과 싸워서 이거를 뺏어버렸어요. 이때 월맹에 있던 공산당 지도부가 충격을 먹었죠. 중국 정말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79년도에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일어날 이유. 그 다음에 이제 통일된다 뭐였죠? 베트남이 캄보디아랑 라오스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베트남 공산당이 이 인도차이나 반도 패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중국 땅이 됐고요. 요게 이제 중국이 영유권을 주다는 건데 이 선이 뭡니까? 말라카이브에서 이렇게 가는 게 미국의 핵심 항로입니다. 이게 뺏기게 되면 중동의 원유가 일본에 한국에 못 가게 되면 자기의 동맹국이 붕괴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여기서 어쨌든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중국의 이 해군을 보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뭐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중국이 해군을 강화하죠. 중국이 기본적으로 해군 국가가 아닙니다. 정화원정, 명나라 때 정화원정 이외에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육군 국가이기 때문에 해군을 무시했죠. 하다못해 명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대만은 사람이 거의 원주민 정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라인이고요. 결국 남과 북이 통일이 되던 협력이 돼도 국방사업이 줄어야 될 게 아니라 물론 병력은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해군력, 공군력, 그 다음에 첨단과학, 특히 제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육군이 형성이 안 되면 제가 볼 땐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안 됩니다.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은 국방력을 줄여야 되냐 하지만 저는 인력이나 이런 거는 줄일지 몰라도 결국 무기 자체는 굉장히 고도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군대 핵심 뭡니까? 역시 저는 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지금 98년도에 64만이 35만입니다. 이 상태면요. 20년대 여자들도 다 군대 가도 지금 현재 군대가 유지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비극적인 게 뭐냐면 20년간 부동산, 저도 뭐 집 있지만 집값 올라가서 저희 또래도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저희 대졸 신입사원 보면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애를 안 낳는 국가가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다.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소련이 붕괴하기 10년 전에 소련 여자들이 애를 안 낳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소련 붕괴에도 출생아 극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출생아 극감이 상당한 심각한 문제고요. 저희의 적이 누구겠습니까? 뭐 북한은 뭐 당연하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일본과 중국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일본과 중국은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얕보죠. 사드가 모든 걸 얘기한 겁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할 때 뭐였죠? 북한에 핵을 미사일을 맡겨야 했는데 북한이 더 난리쳤습니까? 중국이 더 난리쳤습니까? 중국이죠. 그만큼 남한을 무시하는 거죠. 왜?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한국전쟁을 봤지만 여러 이론이 많겠습니다. 여기서 그 논의를 하고 싶지 않지만 중공군이 국군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이 강화되지 않고 현재 같은 상태에서 평화에 처했으면 뭐 조선이 왜 망했겠습니까? 고종이. 저는 고종 되게 싫어하거든요. 고종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군대 육성 안 하고 외교력만 갖고 조선을 지킨다? 이거 진짜 허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군사비 지출을 보면 중국이 2,300억 달러고요. 일본이 450억 달러. 일본과 한국이 합쳐도 중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북아 군사 균형은 이미 깨진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국방비를 낮춘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스마트 군대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국방비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더욱더 미국이 이라크에 이제 철수를 하면서 국방비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방위분담금 얘기는 뭐냐면 미국도 재정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국방력을 갖게 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기업들 제가 영업이익률 보면 너무 낮습니다. 근데 미국의 보잉과 로키드 마틴 마진율을 보시면 로키드 마틴 13% 영업이익률, 보잉도 11%입니다. 보통 미국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의 달러의 힘은 군사력에 있습니다. 뭐 달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군사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로키드 마틴과 보잉과 같은 미국의 핵심 군수 산업들은 증권시장에서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산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국방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디스플레이 담당 NR하고 있지만 여러분 많이 쓴 스마트폰의 OLED가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 군사 프로젝트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LCD 같은 경우는 아파치 헬기에 들어갈 디스플레이를 뭘 쓸까? 그래서 미국 국방성의 프로젝트가 LCD였고요. OLED는 뭐냐면 나중에 군복에 OLED까지 디스플레이까지 다 투명 디스플레이 가기 위해서는 OLED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IT 산업도 기본 기술은 국방 산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 사업이 저는 단순하게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방 산업이 나중에
민수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국방산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결론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가 이익이다. 국가 이익은 국방력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렵다는 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